DB금융투자 채권 외환 전략 파트장 문홍철 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네. 몇 년 만이야? 오랜만입니다. 자주 좀 불러주시죠. 네. 3개월 전에 한번 두 분이 나오셔서 예. 저는 그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예. 너무 재밌었고 또 한 번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조금 아쉬운 거는 윤여섬 위원이랑 같이 나오셨으면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럼 딱이야 원래. 정파사파. 그렇지 원래. 너무- 원래 정파사파였어요. 네. 주간전망도 옛날에 유명했어. 너무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재밌거든요. 그렇죠. 되게 재밌죠. 오늘도 뭐 사실 이제 빅스텝을 예상하기는 했었는데 네. 50bp를 올렸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50bp 인상이 대충 반영은 돼 있었고, 네. 사실 요즘 이제 국채 시장 금리가 주식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네.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이 저희 그 금리 전망 그리고 환율 전망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금통위 관련돼서 네. 이제 또 장 끝나고 네. 말씀 주시는 지금 게 뭐 몇 탕씩 아니, 뛰신 금리- 거예요 지금 오늘? 저희는 이제 원래 하루에 한 3-4탕 뜁니다. 아 그래요? 지금 굉장히 눈이 졸린 상태여서 네. 그걸 좀 감안해 주십시오. 네. 오늘도 그래서 이제 많이들 주식 쪽에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 금리를 50bp 올렸는데 네. 왜 국고채 금리는 오늘 20bp 이상 하락했냐? 그러니까요. 이거 뭐 좀 이상하다. 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이제 채권 시장도 미리 선반영을 이제 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국고채 금리를 통해서 저희가 역산을 해보면 이제 어제 기준으로 어제 네. 종가 기준으로 국고채 시장은 하는 기준금리가 최종적으로 4%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그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시장의 금리를 통해서 역산을 했을 때 그렇게 올라갈 것으로 반영이 돼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오늘 이제 7명의 금통위원이 이제 하는 총재를 포함해서 있는데 네. 그 중에 2분은 50은 너무 크고 네. 25만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신 이 소수 의견이 소수견 중에 2명이면 많네. 2명이 많은 겁니다. 보통 소수 의견이 나오면 1명 정도 그러니까. 나오거든요. 네. 근데 2명이나 나왔다는 것은 많은 거지. 7명 중에 2명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7명 중에 2명이 작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한 명만 더 생각을 바꾸면 바꾸면 그게 바뀌어요. 왜냐면 그 하는 총재와 부총재가 2명의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요 분들은 의견이 늘 똑같아. 늘 똑같고 네. 그리고 또 암묵적으로 하는 총재와 부총재는 소수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이거는 좀 위험한 발언인데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네. 네, 암묵적인 네, 룰. 네. 네. 그래서 소수 의견이 2명인데 네. 만약에 한 명만 그 25만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금통위원 중에서 이 4대 3이 돼버리잖아요. 네. 하는 총재가 올리겠다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와 이거는 거의 반반이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사파적인 의견이 나오셨어요. 네. 총재와 부총재는 암묵적으로 이거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원래 사파적이잖아요. 조심해. 이거 너무 아니, 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뼈와 피 속에 이게 사파의 DNA가 흐른다니까 저기는. 그럼요. 이게 이거 나중에 사실 문제 저희 되면 안 방송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럼요. 다 뭐 다른 뭐 채권 애널리스트는 그냥 다 원래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가는데 네. 속내용까지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에요. 저도 회사에서 딴 소리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좀 정석에 가까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참 제 입을 어떻게 방정이어서 통제가 안 돼서 아 좋다니까요. 걱정입니다. 우리 사파도 좀 들어야 돼. 사실. 그러면 오늘 채권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 거는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구나. 네. 뭐 터미널 레이스 3.5% 정도로 이야기를 물론 이제 바뀔 수는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3.5%라고 이야기하신 거 보면 지금 3%니까 이제 거의 다 온 거. 그렇죠. 뭐 다음에 50bp 올리면 한 번이고 네. 뭐 25씩 2번 정도 올리면 이제 3.5에 도달하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게 네. 우리가 이제 컨센으로 형성된 거는 다음에 25bp 올리고 내년에 한 번 더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 올리는 시점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네. 뭐 11월에 올리고 1월에 바로 또 25 해서 딱 3.5를 만들어 놓을 것인지 네. 아니면 좀 버퍼를 남겨놓고 네. 이게 뭐 하는도 계속 그랬었잖아요. 금리 올리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좀 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랬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버퍼를 두고 본다라고 한다면 다음번에 한 번 올리면 한동안은 안 올릴 수도 있는 그런가요? 이게 그거에는 불확실성이 좀 있는데 네. 마켓에 반영돼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반영돼 있는 것은 저희가 선도금리라는 것을 통해서 네. 역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의 이번 정책, 미국에서의 연준 기준금리 정책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론트 로디드. 네. 그러니까 앞서서 집행을 먼저 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먼저 올려놓는다. 이쪽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한은 총재께서 그 너무 3.5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달을 가리키면은 손가락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네. 3.5라는 것을 우리가 파이널 레이트로 가긴 하지만 너무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이 3.5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3.5 전후 수준이라고 이제 약간 톤다운을 이제 하셨는데 차라리 올린다면 지금 빨리 올려버리는 게 하느니 생각하든 뭐 저희도 그런 생각이고요. 시장에서도 좋죠. 빨리 올리는 쪽으로. 왜냐하면 매를 먼저 맞아야 되고 주가도 그러면은 슬슬 뭐 1년 동안 빠지는 것보다 네. 뭐 한 일주일 동안 팍 빠져버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 반등하는 오르는 게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저는 그냥 빨리 올려버리고 현재 마켓에 반영된 것도 이제 다음에 25bp 그리고 내년 초에 25bp 해서 이제 3.5 정도로 끝낼 것이다. 라고 반영을 시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말하는 중간에 계속 끊어서 아, 질문을 좋습니다. 예, 계속 하면 주십시오. 네. 말이 산으로 가기 때문에 예. 얘기가 끝까지 이제 끝날 때까지 이제 기다렸거든요. 아유, 중간에 치고 들어서도 아 근데 그럼 말이 이제 산으로 가니까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 예.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게 좋잖아요. 예. 치고 들어가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지금 다 참았어. 계속 들어오시죠. 첫 번째 예. 이게 지금 프론트 로디드 맞아요? 연준은 분명히 프론트 로디드로 그러니까 75bp씩 아 이건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렸어야지. 이제 그 작년에 연준이 한국은행은 작년부터 올렸고요. 그렇죠. 너무 한국은행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죠. 잘했어요. 나 한국은행 대한민국 이번에 최고. 잘했다고 너무 봐요. 잘했고요. 네. 아니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최고고 네. 이번에 세계 최고. 세계 최고. 세계적으로 너무 잘했어요. 굉장히 빠른 정책 때문에. 근데 미국 때문에 망했지 지금. 미국은 이제 작년에 제 내심으로는 먼저 움직이고는 싶었으나 네.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연준 의장에 대한 그 인사가 있어서 때문에.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당장 잘릴지 연임이 될지 모르겠는데 안전빵으로 전략으로 나가려면 기준금리를 다소 좀 천천히 안 가는 게 천천히 올리는 혹은 아예 안 올리는 그러니까 연임을 위해서는 뭐 본인이 그건 알겠는데 네. 난 그렇게 자기 보신을 한 연준 의장 치고 또는 한국은행장 치고 잘한 사람을 못 봤어. 그거는 소장님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십니다. 아이.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욕을 먹는 역대 연준 의장이 바로 이제 70년대에 볼커? 연준 의장을 하셨던 아스번스. 욕을 먹는 네. 번스. 볼커는 이제 굉장히 네, 네. 칭찬받는 네, 분이고 번스. 이제 아서번스라고 하는 이제 70년대에 그 분이 계시거든요. 그 사람 욕 먹는 정도가 그 사람 잊혀진 존재가 됐죠. 거의 이제 그 욕을 먹고 잊혀졌는데 이분이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대통령 얘기를 되게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70년대에는 야 무슨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2차 대전 때 태어난 베이비 부모들이 취직하겠다고 나오는데 무슨 긴축을 하려 그래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긴축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자르고 하려고 하면 바로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서번스가 말을 잘 들으니까 이제 올렸던 거고요. 아서번스는 잊혀진 거 맞는데 그 이후에 계속 승승장구 계속 하셔가지고 심지어 소독 대사까지 하셔서 이건 알겠는데 그 본인의 보신이잖아. 그렇죠. 난 네. 파월도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는 미안한데 남의 나라 연준 의장을 한심하다 그래서 미안하긴 한데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심하다고 보는 거는 트럼프가 네. 일일이 트위터로 금리 지시 안 했어요? 했죠. 올리면 안 되네, 뭐 낮춰야 되네. 네. 그대로 따라했잖아. 했죠. 그게 무슨 연준 의장이야? 연준이 독립된 기구 아니에요? 이제 중간에 약간 뭐 반대를 하다가 이제 크게 얻어맞고 네. 결국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다시 내리고. 그때 얘기를 제가 잠깐 해보면 네. 그 트럼프가 그 2018년 초인가요? 18년 초였던 것 같아. 그때 갑자기 트위터로 그때 한창 양적 긴축하고 네. 연준이 뭐 금리 계속 또 올리고 이랬을 텐데 트럼프가 뜬금없이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고 트위터로 그러니까. 날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똑같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근데 저는 이런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까봐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생각만 하시고. 네. 생각만 하고 물론 보고서는 좀 쓴 게 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는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왜냐하면 그때 이제 단기자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유동성 부족 문제가 그렇죠. 퍼졌었어요. 그렇죠. 이미 트럼프가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으나 알고 했겠죠. 그때 이제 금리 인상할 때가 아니다. 지금 양적 완화를 해야 될 때다. 그렇죠. 보험적 금리 인하. 알고 했을 거예요.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연말에 2018년 연말에 주식시장이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연준이 결국 정책을 바꿨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는 뭔가 저는 이렇게 근데 트럼프가 난 연준 의장보다 똑똑한 것 같아. 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좋습니다. 여러 개인데 두 개만 할게. 네. 지금 한국은행이 3.5를 터미널로 어느 정도 제시를 해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시장이 굉장히 안심을 했는데 네. 그 지금 현재 3%까지 왔잖아요. 네. 남은 게 룸이 50bp란 말이에요. 네. 다음번에 한 번 더 50을 때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끝이죠.
요번에 25를 때리더라도 내년 초에 25까지 때리면 또 끝이야. 예. 나는 3.5가 끝이 아닐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끝이 아니라는 것은 미국이 굉장히 지금 가는 그 페이스보다 더 빨리 가버리면 예. 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이 환율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게 이제 사실 오늘 한국은행 그게 오늘 주제십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한국은행이 제일 고민이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때문에 부담이 생기는 거고. 네. 근데 금리를 안 올리면 환율 때문에 온 국민이 또 문제가 고통을 생기죠. 받게 되고. 예. 양쪽 사이의 선택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하여튼 오늘 그게 네. 주제예요. 미안합니다. 너무 미리 그러면 물어봤어요. 요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네. 질문을 또 다시 드리면 네네. 이제 25bp가 아니고 50bp를 올린 배경. 네. 그 배경에는 사실 뭐 하는 총재도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환율이죠. 환율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오늘 공교롭게도 50bp 올리고 나서 환율이 10원이나 떨어졌습니다. 네. 원달러 그렇죠. 예. 기준으로. 예. 아, 진짜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저는 사람들이 많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10원이 떨어진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10원이 떨어진 이유는 네. 원래 그 금통위에서 50bp를 인상한 결과는 원래 아침에 나와요. 네네. 네, 아침에 나오고 그때부터 환율은 심차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랬죠. 금리를 올렸는데 환율은 심차게 올랐어요. 어. 오히려 올랐습니다. 네. 오르고 이제 뉴스상으로 나오기로는 이제 이게 한 11시 좀 넘어서 가면서부터 이제 환율이 갑자기 훅 떨어졌어요. 네. 근데 보통 그런 식의 갑자기 훅 떨어지는 건 보통은 개입입니다. 아. 개입이다. 네, 보통 개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봐라, 내가 효과 있지 않느냐. 통화당국에서 개입해놓고. 개입을 한 것 같고 이거는 음모론인데 네. 아, 역시 또 절대 얘기하지 또 나옵니다. 한국은행 음모론 뭐라고 나옵니다.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뭐 개입은 다 음모론이. 아니 우리 총재님이 오늘 50bp 올렸는데 네. 환율이 올라? 아, 안 이 되지. 정도 이거 미쳤네. 안 되지, 안 이거 되지. 미쳤네. 이 폭탄 한번 맞아볼래 하면서 그러니까. 떨어뜨려. 이 정말 라고 합리적으로 진정한 사파. 합리적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진정한 사파. 저는 추정합니다. 엔화가 그렇게 약세였는데 원화도 약세로 가야 되는데 우리만 강세여서. 그게 또 하나가 있어요. 네. 그게 그 중국이 그 오늘 뭐 중국 증시도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중국도 많이 그 올랐습니다. 중국 어제 위안화 환율이 어제 그 역외 시장에서 7.2를 뛰어넘었습니다. 위안이 되게 약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지금 당대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대회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시진핑의 이제 3기 집권을 공식화하는 자리인데 그렇죠. 거기서 이런 식으로 투기 세력들이 돈 벌겠다고 위안화를 쇼쳐? 이게 안 또 되지, 안 되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그렇죠. 사건이지 야, 않습니까? 이건 사파적 해석이 아니라 네. 그건 정파적 해석이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서도 이제 위안화 시장에 네. 개입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외환 딜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공조 개입이에요. 공조 개입.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예를 들면 뭐 일본이 들어왔다 네. 외환 시장에 그럼 뭐 조금 저러다 말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뭐 영국이 들어왔다 네. 조금 저러다가 결국은 펀더멘털대로 갈 거야. 그런데 갑자기 어떤 두 개의 나라가 혹은 세 개 이상이 같이. 공조해서 들어오면 이거는 일단 물러나요. 일단 물러나. 그리고 큰 방향성이 바뀌는 경우는 보통 미국이 들어와서 공조하면 그렇죠. 이거는 끝난 겁니다. 그거 이건 아예 끝난 이건 아예 그 추세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도망가야 그냥 된다. 다 도망가야 되는 거고. 근데 오늘 마침 한국 그러니까 뭐 둘이 공조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외환 당국과 중국의 외환 당국이 동시에 이제 외환 시장에서 한번 버릇을 고쳐놓으려는 행동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외환 딜러들이 한번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부에 네. 개입이 있었다. 뭐 정부인지 한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누군가의 외환 당국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이제 개입이 좀 있어서 이렇게 네. 됐다라고 네. 뭐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장기적으로 50bp 올려서 환율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게 또 사파적인 내용이고 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거랑 아니 또 그 반대되는 사파적인 얘기를 내용 수 있겠는데 해달라고 부르는 그거 얘기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 보통 교과서에는 이제 네. 환율은 금리 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렇죠. 나와 있죠. 네. 실제 그래요. 네. 대부분의 나라들은 금리 차랑 그러니까 그 금리 차라는 건 가령 위안 달러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차, 그리고 이제 위안 달러 환율 설명 잘 합니다. 뭐 유럽과 뭐 미국 간의 금리 차, 유로 달러 환율을 잘 설명합니다. 네. 몇몇 나라들은 설명을 잘해요. 뭐 호주, 뉴질랜드, 뭐 캐나다. 근데 한국은 금리 차가 환율을 잘 설명 못해요. 한국 금리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사실.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 제가 오늘 그림을 좀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준비한 그림이 지금 띄워져 있는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녹색 선이 그 한국에서 미국 금리를 뺀 겁니다. 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위로 가면은 한국 금리가 더 높다는 얘기죠. 네.
한국 금리가 더 높으면 원화가 세져야 되겠네. 잠깐만요. 이게 맞나? 내가 그렇죠. 올려놓은 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거. 어째 이상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해드려야 돼요. 네, 미안합니다. 네. 옆에서 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녹색이 위로가 있으면 네.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높다는 겁니다. 네. 네. 높다는 거. 그럼 원화가 세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환율이 떨어져야 되겠네요. 네. 회색이 환율입니다. 같이 올라가네요. 그렇죠? 둘이 14년 전까지는 오히려 같이 가고요. 네. 네. 그 이후에는 별로 연관성이 따로 아무렇게 나가고. 네, 그냥.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한국은 좀 독특한데 금리 차하고 환율의 영향력이 굉장히 약하던지 오히려 고가소와는 좀 반대로 가는 반대로 경향이 간다.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스스로 이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뭐 현상은 현상인 거고 이제 원인을 좀 저희가 밝혀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원인을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면 보통 금리 차 역전 뭐 되거나 이러면 네. 뭐 자본 이탈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그 자본 이탈은 90년대 논리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90년대 편이에요. 논리죠. 네, 저는. 지금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외환 보유고와 그 외환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워낙 강해서 그러네요. 자본 이탈 그리고 금리 차 역전 막 덜덜 떨거든요. 근데 그건 저는 90년대 이미 끝난 논리 같고 네. 외국인들과 얘기를 해보면 가령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 네. 사람이 네. 베트남에 투자를 한다고 해봐요. 음. 그러면 이제 베트남에 왜 투자할까요? 베트남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성장할 거니까. 거니까. 네. 뭐 베트남이 수출을 많이 한다든지 네. 뭐 부동산이 앞으로 많이 오른다든지 그런 걸로 투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베트남이 금리가 한국보다 되게 낮아졌어요. 네. 그러면 금리 차가 역전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내 돈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약간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 뭐 이렇게 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성장성이나 이런 거 보고 예. 뭐 이제 예금이나 이런 거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그렇죠. 네. 뭐 거기 막 우리가 뭐 저희 금융권에서도 재작년 막 이럴 때 예. 브라질 예, 부채 이런 거 많이 예,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금리가 높으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자금들은 좀 그렇죠.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보통 채권 자금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데 네네. 보통은 네. 이제 그 채권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는 신흥국은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고 음. 우리나라 채권형 자금을 외국인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건 사실인데 네. 그 외국인들은 한국의 금리를 보고서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상당수가 그 우리가 재정거래라고 하는데 그 재정거래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는 좀 복잡하지만 네. 환율이나 금리 차에는 관련 없는 다른 어떤 뭔가를 왜냐면 어떤 미스프라이싱을 먹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 한 200조 이상 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자금이 이탈되면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들은 금리 차에 움직이는 자금이 아니다. 그들은 금리 차나 이런 거에 무관하고요. 환율과도 막 약간 연관성은 있는데 과거 대비해서는 환율 연관성은 별로 없고 저희가 볼 때 대략 6에서 70%는 그러니까 230조 중에 6에서 70%는 재정거래 자금들입니다. 재정거래는 모든 걸 다 세팅해서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 금리가 어떻게 변하든 얘네들은 그냥 특정한 맨 처음 포지션에서 미스프라이싱 부분만 먹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금리 차고 뭐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외국인 자금 보면은 이게 분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금 나갔네? 그러면은 어디서 나온 자금 이탈. 얘네들 자금 들어왔네? 그럼 자금이 전혀 무관합니다. 완전히 무관하고요. 전 차라리 그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식을 사고 파는 게 훨씬 그 환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게 채권 자금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네. 외국인들이 그 국내 주식을 사는 게 네. 네. 채권을 사는 건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그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채권을 보시면 안 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금리 차 부분은 외국인이 볼 때 한국이 성장성이 좋아야 투자를 하는 거고 네. 그래야 자금이 이제 들어오는 거지 금리 차는 그렇게 중요한 팩터가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네. 지금 노무현 정부 때 고점 대비해서 지금 GDP 대비 비율로 봤을 때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계 결국 부동산인데 우리나라 가계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대략 57%를 월 소득의 57%를 부동산 구입을 위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습니다. 57%요? 57%는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오. 그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네.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형식으로 산출해 주는데 이게 지금 사상 최고치로 200을 넘었거든요. 네. 200을 넘었다는 얘기는 200이 그 내 소득, 그러니까 가계 소득의 절반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200이. 네. 네. 노무현 정부 때 고점이 167인가 그랬습니다. 네. 근데 지금 200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부채들은 대부분 3개월 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 금리는 당연히 기준금리에 연동돼 있겠죠. 네. 똑같이 움직이니까 네. 미국이나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보통 뭐 20, 30년 모기지 금리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정금리에 의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얘가 바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네. 차근차근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지금 리파이낸싱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높은 금리를 바로바로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코픽스에 대부분 연동돼 있죠. 그렇습니다. 3개월짜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는이 25bp 올리는 거는 네. 미국이 75bp 올리는 것과 효과가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과거에 늘 보면 한미 금리 차가 늘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역전되거든요. 네. 그 역전폭도 엄청 커요. 100bp 이상 나요. 역전이.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늘도 이제 기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 한미 금리 차가 역전되면 뭐 환율이 어떻고 저쩌고 아무 관련 없어요. 금리 네. 차하고. 그리고 한미 금리 역전은요. 사람들이 큰일 난다. 혹은 우리가 뭐 감내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되냐?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정반대로 한미 금리 차 역전은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우리가 빨리 수용해야 될 요소다.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처럼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려버리잖아요. 네. 그럼 다 죽어요. 부동산 때문에 네. 뭐 경기도 안 좋아지고 가계부채죠 결국. 가계부채.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외국인 입장에서 저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수출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 부렸던 거 지금 다 회수하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돈은 이제 중앙은행 돈보다는 이제 정부의 돈이 더 중요합니다. 정부가 뿌렸던 돈을 안 네. 쓰면 사람들이 더 이상 뭐 아이폰 안 사고 네. 뭐 삼성전자 반도체 안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수요가 줄어들고 한국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은 빨리 팔아야 되는 나라인데 거기다 대고서 금리까지 올리네? 그럼 저 나라는 와 수출도 망가지는데 내수는 더 망가지겠네. 돈 빨리 빼야죠. 또 굉장히 정파적인 분석을 하시네 지금. 정파적인가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금리 차와 네. 환율이 이제 그렇게 관련이 이제 없고 일반적인 인식과는 좀 다르다. 이 점을 저희가 좀 원래 그렇긴 한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또 좀 다르게 봐야 될 필요도 있는 예, 것 예. 같은 게 우리가 지금 수출이 안 좋을 게 뻔하고 예. 그다음에 무역 수지 적자도 빨리 해소될 것 같진 않고 그래가죠. 이번 중국 때문에 그런 거니까 중국이 돌아서기 전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이 지금 기업들 재고가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는데 이러면 이제 우리 별로 안 좋을 텐데 예. 그쪽이 안 좋은데 우리가 이게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 차가 우리 생각보다 많이 벌어져 버리면 예.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금리 차로 예. 환율 설명은 맞습니다. 아닌데는데 예, 맞습니다. 예. 이런 구조 때문에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뛰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금리 올리면 내수 죽을 거고 지금 요즘 뭐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왜 이렇게 빠지냐 뭐 걔네 망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리던데 금리 얘기 많이 하는 방금 아니 금리가 아니에요. 방금 얘기한 결과거든요. 우리 내수가 지금 환율 너무 높아서 수입 물가 때문에 내수의 실질 소득이라고 하는 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렇죠. 예. 금리가 올라와서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소득이 또 줄고. 근데 그러면 정확하게 네이버 카카오는 내수주잖아요. 예. 성장주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네. 좋겠냐고 거기가. 그래서 난 빠져나가는 거로 예. 파는 걸로 보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 팔지 난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환율이 원화 환율이 이렇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거시경제에 네. 영향을 이제 받는 거죠. 그렇죠. 거시경제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이게 선택을 어떻게 내려야 돼요 지금? 그게 굉장히 큰 딜레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흥국이라고 치고 한국이 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굉장히 과도한 자본 이탈이 눈에 띌 정도로 네. 나타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정책의 묘미가 생기는 건데 최악의 경우, 예를 들면 뭐 터키나 브라질 같은 경우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랬던 현상이 있었고 요즘은 터키가 나타나는 현상인데 네. 오히려 그럴 때는 그 외국인들이 이 나라는 개념이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개념이 있냐, 네. 개념을 탑재했냐. 네. 그리고 이제 펀더멘털도 보지만 네. 펀더멘털에서 이게 갑자기 개념의 여부로 넘어가면 이건 진짜 위기입니다. 정상적인 정부냐 아니냐 뭐 약간 그런 영국이 그렇잖아요. 영국이 당하고 있는 네. 거죠. 지금. 영국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뭐 좋고 나빠서 들어가고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 레벨을 넘어서 갑자기 이 나라가 개념을 상실한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묻지마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묻지마 매도. 우리나라는 아직은 개념 상실까지는 아니고요. 아직 이 펀더멘털에 의해서 좌우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소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레벨이 되면은 이제 개념 상실의 레벨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때는 금리를 올려야 돼요. 이때는 금리를 올리고 정부가 강력한 재정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불가피하게
그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게 이제 미국의 금리 상승에 순응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네. 이 순응이라는 게 네. 이게 뭐 아까 저 차트를 보니까 약간 이 환율이 올라가는 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점이 우리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이랑 약간 좀 비슷하다라는 네, 느낌도 네.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짧은 생각으로는 야 그러면 금리를 안 올렸어야 되나? 라고 예. 했는데 그러면 안 올렸으면 아까 그 예. 터키나 예, 예. 영국과 같은 현상이 벌어져서 지금 뭐 천천히 빠져나간 게 아니라 급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되고요. 네. 근데 너무 초과해서 올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매수가 어느 만들어지죠. 굉장히 정도라는 힘들죠, 그게. 네, 네. 그 어느 정도라는 레벨, 예. 개념 이런 것들을 지금 한국은행이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려면 네. 국민 대다수가 네. 야 우리나라의 환율은 금리 차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음, 결국 한국의 펀더멘털 수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음, 그 생각이 여론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음. 한국은행이 그러한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뉴스 한번 켜보세요. 그럼 맨날 금리 차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저도 방송 경제방송 되게 네. 오래 했는데 많이 하고 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뉴스에서 금리 차 얘기하는데 한국은행이 네.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많이 올려야지. 그러니까 네.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사태가 왔으면 지금 환율이 1,450, 1,450까지 열어놓더라고요. 1,450에 벌써 1,500, 1,600 갔어요. 그 사태를 언제 봤냐? 강만수 장관 때 우리가 본 거예요. 강만수 장관 들어와서 개념을 상실하고 옛날에 70년대 정책으로 예. 고환율로 수출을 주도해서 경제를 살린다 해가지고 고환율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외환위기 날 뻔했잖아. 그거를 틀어막은 게 이성태 총재가 중심을 잡아서 틀어막은 거거든요. 그때. 그때 이제 유명한 환율 말이 1,600 가고. 환율은 높을수록 좋고 그러니까. 세율은 낮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욕을 많이 했죠. 이게 강만수 최준경 라인이거든. 약간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제 저희가 그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를 계속 좀 겪고 있어서 네. 아직까지도 네. 지금 한 30년이 지났지만 네. 30년 아니 20년 25년 25년. 네 이렇게 좀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의 환율 지금 뭐 1,440원대, 네. 1,400원 중반대 이 환율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괜찮다, 네. 큰 문제 아니다 네. 이렇게 되게 양가적인데요. 네. 위기 있는데 괜찮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위기인데 괜찮아. 이게 무슨 개소리냐? 뭐야? 야, 무슨 개소리냐? 사파의 이게. 무슨 절대 뭐야? 무공 같은 그러니까. 때리지만 안 때리는 이런 뭐, 무공 딱 같은 그거야, 지금. 그런 느낌인데요. 오늘 이제 한은 총재가 얘기한 거를 제가 그대로 얘기해드리면 네. 환율의 상승, 그러니까 원화의 약세는 네. 한국만 보면 안 되고 네.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원화가 그렇게 더 약하냐 이걸 봐야 된다. 네. 그걸 본다면 한국이 뭐 딱히 크게 위기라고 볼 수 없다. 음. 라고 그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거에 동의하는데 음. 정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합니다. 왜 불안한 것도 뭔데? 왜 불안하냐면 나도 동의하거든요. 네. 왜 불안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달러가 초강세입니다. 네. 이게 원화에만 강하면 그래도 저 한국만 문제네. 음. 한국 저거 뭐 저런 짓 하더니 결국 그렇게 됐네. 음. 이러고 끝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네. 한국은요. 대외 개방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우리가 거시 건전성을 잘 관리하고 모든 걸 다 꽉 짜여져서 관리를 해도 전 세계가 망가지면 그 영향을 그냥 다이렉트로 직격탄으로 가장 크게 맞죠. 맞는 네. 나라예요. 네. 그래서 저는 더 걱정하는 게 한국이 아무리 지금 거시 건전성이나 뭐 대외 부채나 외환 보유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수합 라인도 뭐 충분해요. 근데 이게 과연 충분하냐? 물론 숫자로 보면 충분해.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달러가 초강세라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 지금 옛날에 뭐 금 본위제, 뭐 은 본위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그 금이나 은에 의해서만 그 가치에 의해서만 화폐 발행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뭐냐? 달러 본위제입니다. 네. 그렇죠. 달러 본위제. 음. 달러에 의해서만 돈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런 달러 본위제는요. 달러가 강해지면 돈이 자동적으로 긴축이 됩니다. 네. 이 한국 같은 달러 본위제를 쓰는 나라들은 네. 그러면은 가뜩이나 긴축되고 있는데 달러 강세로 지금 한국만 긴축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긴축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한국은 결국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고 글로벌리 상황이 변하면은 한국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나라인데 지금 전 세계가 뭐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강달러 때문에. 이게 뭐 미국은 상관없지. 어차피 달러 쓰는 나라니까. 유럽과 중국 경제가 지금 거의 엄청난 침체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지금 에너지 가격도
뭐 유럽에서는 꽤 높은 상태에 있는 거고. 우리도 높아요. 저는 그래서 한국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심각한 그 경기 경착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말씀하시는 한국의 거잖아요. 문제는 아니지만 쟤네들이 힘들어지기 피해는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니까. 피해는 우리가 더 볼 수밖에 없는. 뭐 우리만 보는 거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이제 근데 그렇긴 한데 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반이 있는데 막 일진 둘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지금 다 우당탕탕 다 싸우고 네. 무슨 난리가 났어요. 난 조그만 사람이야. 네. 그럼 이제 얘네가 싸우는데 갑자기 휩쓸리면 네. 누가 더 크게 그러니까 다칠까요? 지금 이제 얘기하신 거죠. 우리가 항상 그 옛날에 연구소에 있을 때 문제로 삼았던 게 네.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 이제 수출입 1조 달러 달성했다고. 수출 5천억, 수입 5천억 해가지고 뭐 수출 만큼 좀 적죠. 네. 그때 우리나라 GDP가 1조를 좀 넘었거든 네. 달러로. 1조 달러. 그러면 수출입이 1조 달러고 GDP가 1조 달러면 수출입 쪽에서 생기는 충격이 100%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사이즈 똑같잖아 둘이. 네. 다른 이렇게 큰 나라가 없거든.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큰 나라가. 그대로 100%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홍철 위원 얘기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우리 그 충격 때문에 당할 거라고.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그 쉽게 넘어가지가 않을 가능성이 분명히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정부 기관들은 당연히 괜찮다, 뭐 큰 거시적 문제성이 없다 얘기했겠지. 우리가 음식점 가가지고 음식점 주인이 우리 가게 맛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가 맛있어요? 그러면 다 맛있죠. 다 맛있다고 그러죠. 얘기하겠지. 네. 말을 시키시라고. 다 맛있다고. 우린 이거 특히 잘한다고.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의 말은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이제 없는 거고. 네.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한국의 경제가 이제 환율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그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다 금리까지 올려버리니까 네. 2중, 3중의 감당할 수 긴축이 없다. 되는 거고 이게 곱게 넘어간 케이스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중앙은행에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은행에서도 네. 우리만의 문제는 맞는 말이에요.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하지만 위원님 입장에서는 네.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유의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 쪽에서의 문제는 뭐 외환보유가 충분하고 그러니까 사실 시장 개입 안 하면 우리 외환위기 날 일이 없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그래버리면.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2000몇 년 11년인가 언젠가 우리 그 한번 네. 그 전이구나 외환위기 한번 나네만 해가지고 네. 갑자기 달러 수합하러 다니고 막 네. 난리 났을 때. 외환위기 그 금융위기 때요? 네, 2008년? 네, 네. 2008년 뭐 수업라인이 생겼죠. 이후에 수업라인이 네. 생길 때 그때는 위기가 뭐였냐면 이 중고금이나 이런 애들이 수출 대금 받은 거 그거를 해지하느라고 선물을 때린 거를 외국계 은행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외환보유고가 문제가 구멍이 뻥 하고 터졌거든. 걔들이 차입하면서. 그게 저는 사실 그때 생각을 그 이번에 그 영국 연기금 위기를 보면서 네. 그때가 딱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생 상품을 원래 자산을 안전하게 해지하려고 파생 상품을 한 거거든요. 네. 이게 막 베팅을 한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렇죠. 딱 자산이 있고 그거에 매칭을 시켜가지고 파생 상품을 딱 해놨어요. 완전 풀했지야. 장부상으로는 손익이 전혀 안 나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빵꾸가 난단 말이에요. 달러 부족. 예, 달러 부족에 빵꾸가 나. 그래서 이 해지라는 게 절대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중공업 이런 데는 롱으로 예. 갖고 있는 거. 건데 예. 외국계 은행이 숏으로 그걸 스팟에서 사가지고 네, 문제가 된 네. 거거든 그때.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이번에 그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네. 금융시장 자체로만 놓고 보면 사실은 문제가 없지. 있습니다. 이번에 또 문제가 있어. 뭐가 있냐면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포함해서 네. 해외 투자를 할 때는 네.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 순 채권국이라고 하죠. 네. 네. 해외 순 채권. 뭐 서학개미가 네. 뭐 주식 투자고 이런 것들 다 주식 투자하고 이야기. 네, 근데 자, 그런데 거죠? 서학개미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국내 국민연금. 투자자분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해외 투자한 거는 굉장히 지금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서학개미 중에는 일부는 나 이거 지금 주식 빠졌는데 환율로 벌었어. 그러니까 환율로 플러스가 나는 30% 경우가 먹었지. 그게 바로 굉장히 좋은 자산 배분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상당히 많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해외 투자를 할 때 환율 변동성을 없애기 위해서 상당 부분을 해지해 놔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분량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지금 이게 뭐 제가 특정 기관을 얘기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지만 네. 이것 때문에 그 환해지 부분을 롤오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새로 왜냐면은 이제 환해지는 되게 짧게 해요. 뭐 네. 3개월짜리로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럼 3개월마다 계약을 계속 새로 갱신하는데 그 갱신할 때마다 환율이 오른 만큼을 현금으로 박아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환율이 YOY로 뭐 한 급등해 30%씩 버리니까. 올랐잖아요. 네, 30% 올랐죠. 그럼 내가 1조를 투자했어요. 네. 그리고 해지 해놨어. 네. 근데 이 선물 쪽에서만 지금 롤오버 할 때 3천억씩 필요해. 음. 내가 그 3천억이 지금 어디 있어?
현금이 없죠. 그 문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그쪽으로. 있었군요. 이번에 그쪽은 영국 연기금이 이거와 유사한 문제 때문에 그렇죠. 현재 터진 겁니다. 네.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도 이 외환 파생 상품이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해지는 나 혼자 할 때만 해지인 거지. 규제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해지하잖아요. 네. 그건 절대 해지가 아닙니다. 그건 그렇죠. 오히려 리스크예요, 리스크. 음. 그래서 굉장히 주의 깊게 외환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긴 있네요. 그러면 옛날엔 중공업 하나였는데. 네. 네. 지금 그래서 그 영국의 연기금이 현재 LDI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부분도 사실 이게 영국만의 문제냐. 지금 LDI라는 전략은 유럽 대륙에서도 많이 썼고요. 네. 미국에 있는 연기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작지 않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미국도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 미국도 금리가 이제 그 오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말씀 못 드리지만 네. 그 저희들이 따로 보는 그 스프레드가 있는데 그 스프레드를 초장기 30년물짜리 스프레드가 있는데 그 스프레드를 역산해서 저희가 계산해 보면 네. 미국의 연기금도 지금 네. 30년물을 엄청나게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네. 현금이 부족해서. 미국 왜냐면 금리가 연기금도 30년이 일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메꿔 넣어야 되거든요. 파생 상품의 증거금. 우리가 이제 선물 계약하면은 마진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 리스크가 여전히 저는 그 영국은 약간 시작일 수도 있지. 그 LDL이라는 게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으로 LDI라는 전략을 쓴 지가 이미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비중이 연기금- 작다 그러던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LDI를 쓰는 그 연기금은 우리가 DC형, DB형이라고 네. 하는데 그 DB형이 LDI를 쓰거든요. 네. 그 DB형은 이제 Defined Benefit이라고 해서 네. 미래의 그 연금 가입자들한테 줘야 될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해진 돈은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그 정해진 거 더하기 그 물가 상승분만큼을 같이 그렇지, 보상해서 주게 되어 계속 있습니다. 올라가죠. 그래서 현재 영국의 연기금들은 보통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장기 국채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 더하기 물가채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가 상승분만큼을 반드시 애드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LDI의 그 liability driven investment, 네. liability가 뭐예요? 저 고객한테 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럼 저 돈의 성격은 나중에 내가 수익을 나는 어떤 고정금리, 왜냐하면 defined benefit이니까 그 고정금리에다가 더하기 물가 상승분을 애드해 주니까 이 연기금은 반드시 고정금리 특정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물가채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네. 근데 실제 이 연기금의 대차대조표를 까보면 채권이 별로 없어요. 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뭘로 채워? 네. 그래서 지금 사단이 난 겁니다. 그럼 뭐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물가채를 많이 갖고 있어요. 문제는 채권이 별로 없습니다. 오. 그럼 도대체 왜 채권을 안 갖고 뭘로 지금 다 합성금리를 어떻게 줄 까보면 거야? 그 영국 연기금 DB형 연기금들의 포트폴리오를 까보면 주식이 30%가 되고요. 뭐 기타가 30% 넘어요. 기타가. 그 기타가 뭐냐면 그 우리가 보통 뭐 사모펀드, 부동산, 뭐 블라인드 펀드라고 해서 그 내부 유동성 없는 거 있죠. 부동산 지금 내놔봐야 뭐 팔리겠어요? 안 팔려요. 그런 게 거의 60%의 자산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채권 금리가 올라서 채권 평가 손실이 나서 이게 터진 게 아니라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네. 그 LDI가 되게 복잡한 개념이어서 제가 저희는 이제 LDI를 불가피하게 연구를 이제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저희 주 고객이 이제 보험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보험사들도 야, 서양에서는 지금 LDI 전략 쓴다는데 우리도 써야지. 우리도 해야지. 다행히 우리는 아직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안 쓰고 있었죠. 쓰려고 했다가 연구만 했지 안 쓰고 있었는데 이미 서양은 쓴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 LDI 전략은 그래서 아까 원래 국채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까보면 없죠. 네. 그게 왜 없냐면 국채를 일단 사요. 길트를 조금 사요. 뭐 길트 한 뭐 10조를 사요. 네, 길트 그 영국 국채 10조를 사요. 초장기채. 네. 걔를 담보로 음. 이자율이 앞으로 떨어질 때 내가 돈을 왕창 받는 파생 계약을 잡습니다. 그 레버리지가 적게는 3배에서 7배까지 잡을 수 있어요. 이거는 마치 나는 겨우 10조의 길트 영국 국채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소 30조에서 최대 7, 80조까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포트폴리오의 네. 변동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 부채도 사실은 채권이에요. 네. 왜냐면 내가 줘야 될 채권이지. 자산은 내가 받아야 될 채권이죠. 자, 그러면은 둘 다 채권인데 가치가 똑같으면 부채와 자산의 가치가 똑같으면 이 연기금은 건전하겠죠. 자산이 더 많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줘야 될 돈보다 자산이 더 많으니까 난 땡큐야. 연기금은 남아 오히려 돈이. 네. 근데 적으면 안 되지. 네. 적으면은 내가 줄 돈보다 가지고 있는 돈이 작아. 네. 그러면 큰일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만 금리가 20년 동안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부채는 이게 굉장히 만기가 긴 채권이어서 여기서 또 어려운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네. 금리가 막 20년 동안 떨어지니까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금리가 떨어지니까 나는 운용할 수 있는 채권은 이게 만기도 한정돼 있고 만기가 막 길어야 막 10년, 20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 별로 안 늘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 레버리지 계약을 통해서 금리가 계속 떨어지더라도 자산이 계속 늘어나게 해서 부채 증가분을 우리가 같이 상쇄시키자. 이게 LDI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지금 금리가 올라버리면 네. 그렇지 망하는 거지. 이게 사실 망하진 않아요. 왜냐면 네. 장부상으로는 부채가 더 빨리 줄어. 그리고 자산은 뭐 같이 줄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장부상으로는 이 LDI로 장부상으로 잠깐 얘기죠. 환해지 하면은 장부상으로는 손익이 안 난 것처럼 보여요. 네. 환해지 하면. 근데 실제로는 환율이 올랐을 때 박아 넣어야 될 돈 때문에 그 현금 흐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 똑같아요. 지금 장부상으로는 오히려 이익이 나 있습니다. 네. 연기금은. 왜냐하면 부채가 금리가 오르니까 부채가 더 많이 줄어버려요. 가치가. 자산보다. 그래서 실제로 장부를 까보잖아요. 이익이야. 너무 좋아. 근데 왜 지금 저렇게 전화리가 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너무 이게 길어져서 네. 더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네. 더 길게 하면 알아듣기 어려워요. 네, 죄송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대충, 얘기여가지고. 네. 아니 영국은행은 왜 그 문제 없으면 영국은행이 계속 막아주면 예.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영국은행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있고 긴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아주려면 채권 사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건 정반대죠. 그래서 네, 14일 끝내겠다라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알아서 해결하라고. 야, 알아서 해결해라. 요 얘기는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알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에서 궁금한 거는 뭐 아까 한미 금리 역전 상관없다 막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역전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할 것이냐. 아까 이 순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뭐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우리나라가 낮추면 그건 아까 또라이처럼 돼서 외국인 자금이 막 빠져나가는 개념의 문제. 하셨으니까 개념의 문제. 역전의 폭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오늘의 포워드 가이던스 비스무리한 걸 본다면 예를 들어 뭐 3.5라고 할게요. 제가 하는 총재께서는 뭐 그 부분이라고 얘기했지만 3.5 그리고 미국이 현재 점도표 및 그 선도금리에 녹아 있는 거는 4.5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전폭이 대략 100bp가 나겠죠? 100bp. 역전폭 100bp는 과거에 한미 금리차 역전 낼 때 늘 100bp가 났습니다. 일반적이죠. 일반적이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터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금리 인상했던 2018년 그때도 마이너스 100bp 났고요. 2008년에도 마이너스 100bp 났거든요. 그 전에도 사실은 마이너스 100bp 났어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재미없으니까 하나 더 문제를 하자면 저는 사실은 역전이 더 나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125, 150 이렇게. 그 결정 요소로 제가 보고 있는 건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과거에 역전이 났을 때는 가계부채에 보통 우리가 가계부채를 볼 때는 뭐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의 비율 혹은 뭐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뭐 가계부채의 뭐 비율 이렇게 이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지표를 넣어도 역사적으로 지금이 제일 나빠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제일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건전성이 나빠져 있는 상태고 그거에 이제 80%가 단기금리에 지금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계부채의 좀 특징이 원래 그 옛날에 뭐 노무현 정부 때나 과거에는 이 전세 대출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전세 대출이 생겼죠. 지난 정권에 이제 전세 대출이 생기면서 이게 거의 한 200조 돼요. 전세 대출 혼자. 그럼 이것 다 더하면 다 단기금리 연동이고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여기서 기준금리를 만약에 과거의 일반적인 역전 폭인 100bp만 나게 된다면 아마 국내 경제 뭐 그렇다고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국내 경제는 적정 레벨의 역전보다는 조금 더 저는 과한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에 좀 부담이 되는 과한 것 같아서 저는 과거보다는 그래도 역전이 좀 더 나야 그렇다는 얘기는 않겠나.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우리 한국은행이 쫓아가면 안 된다. 좀 덜 쫓아가야 된다. 어느 정도. 왜냐하면 개념 탑재는 해야 되니까. 쫓아는 가되 좀 천천히 쫓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올려도 뭐 한두 번 정도. 예. 뭐 25bp씩. 그렇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지금부터 안 올리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개념이 없다라고 없는 할까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개념 없는 거지.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그 호주 중앙은행이 10월 초에 낮췄죠. 원래 50bp 하기로 했다가 깜짝 25bp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때 그래서 잠깐 사람들이 그럼 연준도?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피벗 우려는 아니고 기대감이 조금 있었다가 다시 아이고 아닌가 보다 해서 망했잖아요. 근데 그게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으로 호주 중앙은행이 늘 선도해요.
전 세계 통화 정책에서 제일 앞서 나갑니다. 이 그러니까. 호주 중앙은행이. 이번에도 빨리 금리 인상할 때도 빨리 올리고. 인상할 때도 빨리 하고 네네네. 걔들은 전환할 때도 되게 빨리 와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글로벌 사람들이 아니 뭐 호주가 저런 게 뭐 중요해? 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전 반대입니다. 호주가 그렇게 하는 건 특히 채권 시장 쪽에서는 호주를 늘 열심히 보거든요. 네, 그렇죠. 채권 시장 쪽에서는 늘 그 영국 제국 계열, 그러니까 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의 통화 영국 정책은 제국 계열이 아니고요. 영국 연방. 영연방 죄송합니다. 제국이 언제적 제국인데. 그렇게 아 역시 지금 사파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영연방 계열 국가들의 통화 정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호주가 좀 먼저 움직이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호주는 그 뭐 지금은 조금 모르겠는데 원래 그 중국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경제가. 게다가 원자재 생산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중국 영향 경제 받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네. 한국이랑 되게 뭐 어떤 면에서 되게 유사해요. 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호주가 어떻게 움직이면 늘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쫓아갑니다. 여기서도 늘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호주가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렇죠. 호주가 25비 올려? 이거 뭔가 시그널이다. 음. 이런 생각을 전 했는데 네. 좀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 다른 나라가 하려면 시차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 호주가 좀 들어올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고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방송은 너무 재밌었는데 네.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재밌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너무 어두운 내용. 예, 좀 어두운 내용. 어두운 죄송해요. 내용을 웃으면서 어두운 내용을 너무 하시니까. 웃으면서 얘기했네. 내가 그럼 네. 사람들이 예. 좀 이렇게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네. 내년에 연준이 지금 점도표상으로는 금리 인하 없다고 해놨는데 네. 그게 뭐 예를 들면 2020년 연말에도 네. 뭐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없다고 찍어놨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확 바꾼 거잖아요. 네. 내년에 금리 인하 없다고 그런다는 내년 하반기쯤 금리 인하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나올까요? 일단 제가 좀 그 신기한 게 네. 연준은 지금까지 늘 틀렸거든요. 그렇죠. 늘 틀려요. 근데 이번엔 좀 심하게 틀려. 네. 이 파월 그 의장은 늘 틀렸는데 네. 그 시장은 그 말을 굉장히 설석처럼 믿습니다. 그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뭐 연준이 뭐 굉장히 다양한 개념을 제시해요.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옐런의 뭐 고압 경제론이라더니 뭐 재작년에는 뭐 AIT라고 해서 평균 물가 네. 목표제. 근데 이게 그때는 저도 막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거구나. 그러면 앞으로 정책이 이렇게 되겠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물론 저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때 네. 뭐 보고서도 쓰고 이러는데 중앙은행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다르지 않고요. 향후에 펀더멘털이나 경제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유연하게 안면 몰수하고 정책을 바꾸는 게 중앙은행이고요. 사람도 네. 그래요. 원래 그래야죠. 그렇죠. 그게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연준이 틀렸다는 게 연준이 뭐 비판하려고 하거나 그들이 멍청해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지상정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룰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너무 시장은 그 펀더멘털 현재 미국 과 전 세계의 경제가 내년에 어떻게 될 건지,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걸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 뒷전이고 중앙은행의 입이 막 어떻게 얘기를 오늘 했다더라. 오늘 뭐 25bp 올렸다고, 55bp 올렸다고, 75bp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너무 사람들이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물가가 내년에 어떻게 될 거고, 과거에 이런 물가의 원인이 심지어 물가의 원인조차도 저는 막 심도 있게 논의되는 걸 잘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원인이 해소가 언제 될 거냐,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논의를 잘 안 하고 연준이 과연 통화정책을 뭐 금리를 얼마를 올릴 거고 뭐 이거에 포커스가 돼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펀더멘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펀더멘털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는 지금 계속 바닥으로 꺾어지고 있죠. 삼성전자 영업이익 나온 거 보세요. 이게 딱 봐도 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한국만의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 수요를 대변하는 그럼요. 나라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지표 중에 하나가 매달 1월에 발표되는 한국의 수출이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 수요를 대변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끊임없이 꼬꾸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망가지고 있죠. 아마 뭐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가 아마 곧 마이너스 뭐 10% 20%까지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은 경제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둔화되는 얘기고. 이건 이미 답이 나와 있고. 물가가 이제 문제인데 이제 물가는 제가 지금 이 사태와 가장 유사한 걸 늘 과거 2차 대전과 비슷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물가는 급하게 올랐다가 이 오른 이유는 당시에도 물류 병목이 이제 있었고요. 어떤 생산 병목이 왜냐면 공장을 다 갈아 엎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또 재정 지출이 엄청 많아 있었습니다.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게 다 끝나면 물가가 거의 올랐던 속도와 유사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꾹.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대보잖아요. 그러면 내년 말에 2%가 나와요. 미국 물가가.
나도 그렇게 보이거든. 네. 왜냐면 이게 올라간 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심지어 70년대 오일 쇼크 때도 이렇게 올라간 만큼 떨어집니다. 네. 물가가. 물론 70년대는 달랐던 건 이 다음 저점이 전 저점보다는 높았어요. 예, 그것만 차이가 있지. 중간에 뭐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물가가 확 오르면 그 이후에는 다시 오른 만큼 다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년 말에는 굉장히 큰 물가 하락과 디플레 요소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경기 안 좋아지고 물가 떨어지면 금리 내려주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고 점도표상으로 내년까지 인상으로 돼 있어요. 내년 네. 말까지. 하지만 현재 미국의 선도금리 상에서는 미국은 내년 2분기에 2분기에 인하될 것이다. 로 반영이 되고 이걸로 됐습니다. 이걸로 됐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해 준다니까. 이걸로 근데 됐어요. 2분기는 좀 너무 빠르다. 이게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막 미국 이야기도 있고 중국 금리 내리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유, 또 나야 되겠네요. 다음번에는 한 2시간 잡고 다 뒤에 것 싹 다 밀고 2시간 잡고 네. 두 분 모셔가지고 뭐 이 이야기만 하면 좀 해봤으면 좋습니다. 아, 이거 난 너무 반가워. 네. 그러게. 나랑 뷰가 지금 거의 비슷한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런 얘기 하면은 시장에서 사파 소리 들어요. 여기 사파 소리 들어. 저 정신이 있냐 이 소리 듣거든. 근데 너무 설득력 있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지금까지 문홍철 DB금융투자 채권 외환전략 파트장과 시장과 금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죠. 예, 감사합니다.